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오늘은 제가 김정은의 유고 문제하고 중국이 이걸 매우 반긴다. 김정은의 유고와 중국의 반색을 주제로 하나 새로운 소식과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리 시긴트, 이민트가 좋아도 휴민트가 없으면은 지붕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자파를 때려갖고 창문을 때리면은 그 창문의 진동을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사람 말이 창문에 진동을 주니까요. 그걸 통해서 감청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창문에다가 전자파를 흘리게 하는 필름을 붙이면은 감청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잣집들하고 재벌들, 청와대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곳은 다 감청을 막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만 이제 왜 북한 사정을 모르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심장이 문제라고 많은 언론이 썼는데 김정은은 심장이 아니라 계속 뇌입니다. 뇌가 문제고 중풍이나 뇌출혈로 쓰러진 거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여기가 터져갖고 뇌출혈로 갔고 자기 아버지는 중풍에 걸려 있다가 나중에 죽었고 심장하고 뇌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젊은 중풍에 걸린 걸로 보이는데 36이죠. 젊은 중풍은 밥 먹다가도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중풍으로 뇌출혈로 문제가 생기면은 130kg나 되는 몸무게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살아난다고 해도 재기하기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여정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당에서 김여정 중심으로 하라 그랬고 많은 사람이 김평일이가 어떻게 된 거냐. 김평일이가 54년생이고 체코 대사하다 들어왔는데 그를 더 내세우면 안정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김여정을 일단 내세워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급변 사태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걸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욕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좌파들은 보수 세력을 친일파로 욕합니다. 네. 친미파까지는 양키 고험도 하니까 친미를 욕을 합니다. 근데 북한을 만든 세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친중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어떤 친중파냐? 친중국 공산당, 친중공파입니다. 아주 심각한데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김정은의 유고에 반색하는 중국 문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만주에 만든 유격대에서 중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을 했죠. 대대급 중국 공산당 유격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대장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끈 병력은 소대도 안 돼.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유격대가 나중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중국이 이제 만주 지역을 거기에 길림성, 그다음에 흥룡강성, 용영성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국에서는 동북이라고 그러는데 동북항일, 동북 지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연군 모든 부대를 합쳤다 이거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40년인가요? 41년인가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극동지역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는 88 독립저격여단이 됩니다. 저격여단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를 얘기하면 보병여단입니다. 88은 그냥 부대 대호는 숫자를 붙이니까 그런 거고. 그때 이 부대 사령관이 주보중, 중국인 주보중입니다. 한자에 나오는 이 사람이고요. 이 88 독립저격여단이란 건 뭔가 하면 일종의 국제여단입니다. 과거 스페인 내전 때 영국과 프랑스에서 있는 좌파적인 지식인들이 가서 국제여단을 만들어서 참전을 해줬거든요. 좌파 지식인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는 세계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세계를 통일하고 국경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런 걸 지원하러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부대를 만들면 국제여단, 사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88 저격여단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토대로 소련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산주의자 부대가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의 빨치산 부대를 통합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이고 약간의 조선인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중국 길림성 도서관에 가면 있는 겁니다. 소련에 있었던 88 독립저격여단 대원들 사진인데요.
앞에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여단장인 주보중, 그 옆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1영장을 했는데 중대장이죠, 중대장. 이 부대 자체가 대대급 규모밖에 안 돼요. 자기는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김일성을 대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대장입니다. 이 주보중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02년 중국 운남성, 운남이면 옛날 중국이 아니죠. 거기 묘적인가 살았나요?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 보게 되면 칠종칠금 제갈공명이 그 칠종칠금 하는 데가 있죠. 거기가 월 지역입니다. 월. 거기 출신입니다. 옛날엔 중국이 아닌 운남성 다리시 큰 대자 이치리자 출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원이 아니라 국민당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을 치는 북벌에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27년에 지금 그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는 중국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바꾸죠. 그러고 나서 이듬해 소련의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서 국제 레닌 학교를 다닙니다. 공산주의자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1931년에 그러니까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동반도, 지금의 여순, 대련 있는 그쪽을 20년 동안 조차를 받습니다, 일본이. 그 조차를 받는데 그 지역을 일본이 뭐라고 이름 짓는가 하면 관동주라고 이름 짓습니다. 관동. 그건 아마 그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관이니까 관의 동쪽. 그래서 관동주라고 이름을 짓고 그쪽에다가 도독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하는 그건 부대 통치하는 기관이고, 우리 왜 삼국 시대 때 당나라가 우리 쳐들어와서 백제 잡아먹고 난 다음에 웅진 도독부, 또 고구려 쳐들어간 다음에 요동 도독부 만든 그런 도독부를 일본이 바로 그 요동반도, 지금 요동반도 끝에 대련 그 여순 그쪽에 만들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순 지역에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저 누구죠?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붙잡아서 처형한 데가 바로 거기 관동주의 여순 아닙니까? 여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동주의 일본이 이제 자기네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조차지를 지켜서 군대를 주둔한 게 관동군입니다. 처음엔 중대 규모였는데 이게 커져서 관동군이 되는데, 이 관동군들이 1931년도에 만주로 들어가서 그 만주의 유조구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폭발 사건을 일으키고, 이거 만주에 있는 중국인 군벌이 일으킨 거다 하면서 그거를 그 철도 자체는 일본 사람이 닦은 거거든요. 그걸 잡으면서 이제 만주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세칭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만주 지역, 중국이 얘기하는 동북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라스트 엠페러에 나오는 그 부위를 데리고 와서 만주 황제로 만들면서 그 국가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일본의 괴뢰국, 꼭두가시 국가를 만드는 게 이제 만주사변입니다. 이렇게 만주국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만주를 되찾기 위해서 국민당군은 이제 그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소련에 유학가 있던 이 주보중을 불러들여서, 그때는 그들은 만주성이라 그런 거예요. 만주성,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듭니다. 군사위원회가 제일 세죠, 공산당 조직에서는. 그래서 군사 책임자로 만들어서 항일 빨치산 운동, 우리 그 지리산 빨치산, 4.3 때 한라산 빨치산, 뭐 태백산 빨치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빨치산 투쟁을 하게 합니다. 항일 게릴라 투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때 주보정 밑으로 들어왔던 조선인이 누군가 하면 최영건, 나중에 우리나라 6.25전 쳐들어올 때 우리를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했던 북한의 민족보위사인가요? 그 다음에 김일성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상당히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아마 중대장, 중소대장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김일성은 만주에 있는 육림중학교 중퇴인데, 육림중학교 상당히 명문 중학교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고요. 지금도 명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중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릴라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보중이는 이제 31년부터 했는데 35년도에 이 여러 개의 이제 부대가 있었던 걸 통합해서 동북 항일연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에도 1군, 2군, 3군, 6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군에도 이제 그렇게 군을 묶는데,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부대를 2군으로 묶습니다. 공산당 2군. 그 2군의 군장, 사령관을 했습니다. 37년도에 연군을 개편할 때 그때는 3로군의 군장을 합니다. 6.25 전쟁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중국 8로군 출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1군, 2군, 3군 하듯이 중국 공산당에도 1군, 1로군, 2로군, 3로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뭐 그중에 건너뛰는 것도 있고 8로군이 이제 연안까지 도망갔던 도주했던 그 세력들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8로군이 유명한 거고 어쨌든 이 3로군을 이끌게 되는 것이 주보 중입니다. 37년도가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 이때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죠.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주국을 31년도에 만들어 놨다가 6년 지난 다음에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북경의 무슨 다리죠?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갔었는데 그 다리에서 총격전을 벌치면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서기 위해서 다시 개편을 하면서 삼로군 군장을 주보종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단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되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은 관동군이죠. 그리고 만주도 군대를 만듭니다. 만주군을 만듭니다. 그런 군대에서 군인들을 직업군인 키우기 위해 만든 학교가 만주군관학교인데 거기서 나오는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박정희, 뭐 정일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일본군 출신이라 그러는데 중간에 일본 육사 유학을 갔다 왔지. 일본군 출신은 아닙니다. 만주군 출신이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만주군이 아주 이 항일 유격대들을 철저하게 추격을 하죠. 그래서 깨집니다. 깨지갖고 아주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이 싸움을 좀 잘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41년도 12월 달에 준비를 하면서 중일전쟁에서 다시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전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련이 또 연합국인데 거기랑 싸우면 골치 아프니까 41년도 4월 달에 소련하고 중립조약을 맺습니다. 우린 싸우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소련으로 도망가면 동북항일연군이 일본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잖아요. 이때 주보주의가 이 부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소련은 공산국가인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써먹기 위해서 88 독립저격여단 국제군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싸움에 참전 안 하고 45년까지 납작이 엎드려 있습니다. 중국도 소련도 일본하고 끝까지 전쟁 안 하고 마지막 해방되기 직전, 우리 해방되기 직전 45년도 8월 11일 날부터 한 일주일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었죠. 그 일본이 이제 소련과 41년 4월 달에 중립조약 맺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싱가포르를 때리고 필리핀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하와이를 때리면서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동아시아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88 독립저격여단은 하바롭스크인가요? 거기 납작이 엎드려 있죠. 그때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김정일, 김경희, 김평일까지는 아니, 김평일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위에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걔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요. 어릴 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일성 그 집안은 중국 공산당 혁명군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 당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이 미국에서 무슨 당원을 했습니까? 김구 선생이 무슨 우리 독립운동했지 뭘 했습니까? 저자들은 저 이상한 좌파들은 우리를 친일파로 몰고 지들이 친중파란 거는 우리의 1000년, 2000년 숙적이란 건 얘기도 안 해요. 나쁜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소련에 들어갔으니까 소련군에 있었으니까 친소파죠. 아주 그 외세의 앞잡이죠. 김일성 집안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좌파들. 그래서 그런데 이 김일성의 특징이 자기가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나온 다음에 소련은 이제 빠져나갔고 중국한테 먹히지 말라는 얘기를 매우 많이 했답니다. 그건 자기가 중국인들을 겪어봐서 그렇고 중국한테 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정일도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고난의 행군 때 지원을 받지만 중국한테 먹히지 말라는 경고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김정남을 내세워서 북한을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김정은이도 중국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 속성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서 혹시 친미로 갈지도 모른다니까 시진핑이가 4번이나 불러서 베이징에서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갈 땐 자기네 2번째 전용기 우리도 대통령 전용기 1호기, 2호기, 3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기를 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시진핑이 평양까지 방문해서
조중 우호 6.25 전쟁 때 같이 싸운 그런 항미 원조탑도 둘러보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난 거는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또 시진핑이가 김정은한테 그렇게 저사제로 4번이나 불러서 만나주고 본인이 한 번 간 거는 김정은을 자기가 품고 있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국제정치입니다. 자, 이 시진핑의 속셈을 착 꿰뚫어본 책이 하나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 사람은 곤도 다이스케가 쓴 시진핑은 김정은을 왜 죽이려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의 야망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강국들은요, 주변에 번이란 건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 번국을 둡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제후국, 속국이라고 하는데, 그걸 쫙 거느리고 있어야 자기가 안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번국으로 두고 싶은 게 북한입니다. 또 미국 체제에서는 우리나 일본이 번국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번국인 체제가, 우리가 미국의 번국인 게 불만이라서 반미주의자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북한이 중국의 번국이란 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강국이 돼서 번국을 벗어나면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번국 중에서도 우리가 독립성이 강하냐, 북한이 강하냐 하면 우리가 훨씬 강하죠. 근데 자꾸 이자들, 친중파, 좌파들은 우리가 미국에 예속돼 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예속하고 있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 체제는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맺어진 53년대 정전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체제거든요. 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깨야 돼요. 그러면 그 협정을 만든 당사자가 누굽니까? 남쪽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도장을 사인을 했고, 북쪽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했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북이 했고, 남쪽에서는 유엔이 사인했으니까 셋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죠. 북한이 동의해도. 그죠? 북한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겠다고 해도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죠. 근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입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도 야, 남북한 통일을 해주자 그럴 때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6.25 전쟁은 그 전에 유엔 관리하에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고 하고 북한하고 합쳐서, 그래서 국민 투표로 이제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이 노했죠. 북한 지역에 못 들어오겠고, 또 하나 노한 데가 뭡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하니까 결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대한민국을 이북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엔이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반도의 정전은 유엔이 관리하였어요. 그런 유엔이 남북이 하나 되겠다고 서로 민족끼리 합의를 해도 유엔에 있는 안보리 이사국 중에 하나는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중국은 북한에서도 반대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중국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북한을 번국에서 풀어줄 뜻이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려면은 과거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에서 신라 땅에는 계림도독부, 아까 관동도독부 같은 거, 그 다음에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는 요동도독부, 그 다음에 안동도부 이런 거 만들어서 다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도독부는 아까 일본이 관동도독부 만든 것처럼 식민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무열왕이 일전을 불사하고 당나라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소부리주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군 목을 10,000명을 뱉거나 1,000명을 베고 나서 당나라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백제 땅을 확실히 차지하고 고구려 남쪽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와 비슷하게 어쩌면 우리가 남북을 확실히 통일하려면 중국과 일전을 벌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 이야기들을 친중파, 좌파, 주사파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일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일전을 벌일 용기가 있느냐?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좌파들이 강조를 하고 잘했다 그러는데, 베트남은요, 자기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일전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전했고, 그 이전에 프랑스와 일전을 했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등소평 시절에 쳐들어왔을 때 그 부대를 깨는, 그때 그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군에 있었던 조남기 대장이 바로 그 전쟁에 참전했었지 않습니까? 중국군으로서. 그걸 중국은
우린 중월 전쟁 그러는데 중국은 자기네가 월남을 징벌했다고 징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깨집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베트남이 중국에서 빠락빠락 대줄 수 있는 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힘이 없이 이상하게 주사파, 친중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상태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유고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여정 등이 집단 지도 체제로 이끌고 있는데 이게 북한에 알려지면 폭동이 날 수 있죠. 지금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시위가 나는데 여기는 안 나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날 수 있죠. 근데 이런데 현재는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봄철에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요. 식량이 부족해지면 폭동이 납니다. 김정은이가 잘못됐다 그러면 납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4월 달에 곧 식량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단동에서 시작합니다. 계속 자기네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북한의 생각은 뭔가 하면 중국이 주는 건 일단 받고 먹튀를 하자는 거죠. 남한 것도 주면 먹튀, 북한 것, 중국 것도 보면 먹튀인데 그 돈 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얼마를 퍼줬고 노무현 정부에서 퍼줬다고 우리가 먹튀 당했다고 얼마나 정부를 욕을 했겠습니까? 딱 마찬가지로 중국도 김정은을 4번이나 불러서 환대를 했고 시진핑이 방문을 했고 그렇게 많이 퍼줬는데 북한이 먹튀하도록 두겠어요? 돈 준 사람 빚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중국은 유도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왜 이 정부는 중국과 그렇게 가까우면 조중 우호 조약을 폐지하도록 못 만드느냐. 이걸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조중 우호 조약 6조를 보게 되면은 그 상호 방위 조약 비슷한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북한 내에 일어나는 폭동에도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아도 중국은 들어와서 그 세력을 제압해주고 친중 정부를 세우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 수 있는 대표가 예를 들면 김정남이었죠. 근데 김정은이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소련도 오랫동안 김평일을 동유럽군의 대사로 품고 있었는데 그건 자기네가 대비한 건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고. 지금 북한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평일을 불러들인 거는 그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거죠. 북한은요.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은 지지한다. 우리도 지지한다고 돼 있어요. 중국은 남북한이 모두 핵을 안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유엔 안보리 조약에도 입장에도 맞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북한 핵을 제거하는 작전을 미국이 하고 그래서 이사단에 뭐 무슨 부대가 있고 걔네들이 무슨 화학전 부대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자기네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을 갖고 나오면서 친중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북한 핵 제거 이렇게 하면 원론엔 동의하고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개입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북한에 일어나는 폭동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북한 무너졌다고 중국이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스 코리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중국 유학생 출신 중국으로부터 돈 받고 선물 받고 한 북한 요인들 많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어떤 면에서는 장성택을 일찌감치 죽였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을 때 그에 저항한 것이 주보증이었고요. 그 똘마니가 김일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에 괴뢰국을 세우고 똘마니를 누구를 세울까? 그거야 적당한 장성택 같은 사람 세우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김여정 등도 알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입해서 폭동을 유발하거나 또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김정은은 아마 누워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의 김정은이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 함경남도 우리 쪽에서도 함경남도에 있다 그랬고 처음에 묘양산에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확실하고 문천 쪽에 원산 북쪽에서 이동을 자꾸 해서 열차 끌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전용열차. 근데 그 친구가 정체를 지금 정확히 아는 바가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 다 알 수도 있겠다. 그 할아버지는 김일성과 같이 항일 연군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또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아무리 비슷해도. 김정은 자세히 보면 8팔자 걸음 보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걷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약간 적어가지고 닮은 건 비슷한데.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 나온 사진 딱 찾아보면 옷 많이 입고 나온 놈 하나 있어요. 조금 젊은 놈, 잘 웃는 놈. 그 친구가 지금 돌아다니는 걸로 보여요. 그래야만 북한도 김정은이 살아있는 걸로 되고 세계도 조금 그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관점에서 이제 주목할 게 저희 동아일보에 난 건데 오늘자 여기 보게 되면 일면 하단에 트럼프가 김정은 이상설에 대해서 모르겠다. 잘 있기를 바란다.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란다. 다 아는데 내가 말 안 하겠다. 비슷하게. 그런 거죠. 네. 자, 이 대체로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퍼펙트하게 북한을 뭐 다 들여다보는 빨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일치단결해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걸 막아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에는 거꾸로 주사파와 친중주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중파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 출발할 때 6명이 중국 가서 사드 문제 시끄러울 때 어쩌고저쩌고 한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무슨 뭐 육적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했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나라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뭐 판문점 선언 등을 해갖고 북한에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강경한 정권이 들어서서 움직이면 북한도 긴장할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은 통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친중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도 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자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지금 뭐 우리 여야끼리 무슨 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그러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중국과 일전을 벌여서 이기거나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는 중국이 폭망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소련이 폭망했을 때 동서독이 통일됩니다. 그죠? 중국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더 안전한 길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한미 공조, 한일 협력이 중요한데 지금 계속 한미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정부에. 그게 진짜 우리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시고요. 뭐 저도 제한된 정보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일부 틀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당히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저도 조금 봅니다. 참고하시고 중국 100년 숙적 일본을 두려워하다가 2000년 숙적 중국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통일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